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상가죠? 오늘은 상가 물건 한번 나와봤습니다. 본 상가는 이 한층 전체가 신탁 공매로 진행이 돼서 현재 유찰이 거듭되고 수의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상가입니다. 오른편으로 보시는 쪽으로 1, 2, 3호실이 있고 좌측편으로 4, 5에서 7호실까지 총 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1호실, 가장 작은 1호실도 전용 면적이 3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 상가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위락시설이죠. 이 위락시설로 상가의 용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차 규정이 일반 2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 규정이 빡빡하다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본 상가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보다는 주차 대수가 조금 더 많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한층 전체가 이 신탁구매 물건으로 나와 있고 작은 평형, 저 1호실 같은 경우가 2억, 그 다음에 큰 평형 같은 경우가 2억대 후반으로 수의 계약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7개 호실을 다 했을 때는 약 15억 정도. 요새 상가 물건 많이 나오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은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공간이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수하시는 분도 그렇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안 좋은 경기 때문에 상가 물건이 경매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하면은 신탁공매보다 더 낮은 금액대로 상가를 낙찰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이 경매를 입찰하실 때 선배님들이 예전에는 입찰자 간의 경쟁만으로 경매에 낙찰을 받고 입찰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번에 이해관계인이 요즘은 하나가 더 늘었죠.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AMC 이쪽에서 본인들이 매수한 채권 가격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마진 이하로 입찰금의 최저 입찰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일을 변경시키죠. 그 기일 변경을 계속 하다가 나중엔 경매를 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탁구매로 낙찰받는 수의계약하는 상가가 경매보다 싸다, 경매가 싸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더 좋은 결과, 더 낮은 금액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의계약이든 경매 입찰이든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 상가는 전용 면적이 2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복도도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이 한층 전체를 낙찰받거나 수의계약 하신다는 거는 이 공용 면적 또한도 내가 독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본 상가를 봤을 때 이 본 상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본 상가는 어찌 됐건 구례역에서 도보 5분 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고 이 구례역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4시 먹자 상권에 유흥업소들이 입점하려고 만들어진 상가이기 때문에 2층을 제외한 2개 층이 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유흥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주차 규정이 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종합해서 봤을 때 구례역 역세권, 완화된 주차 대수, 그리고 한층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상가는 공유 오피스로 직영을 하던 공유 오피스 용도로 임차를 맞추던 상가를 이용하기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락시설이라는 거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준공연도 5년 안에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의 중과분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위락시설로 허가를 받는다는 게 이 건축물 용도상 최상위에 있는 허가받기 어려운 용도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이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수월해도 위락시설이 아닌 2종 근생을 유흥업소로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니 어찌 됐건 위락시설로 건축된 이 상가를 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임차하는 것도 괜찮은 향후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신탁공매 물건 중에 이런 상가 물건이 많은 이유는 다 PF 대출 때문이죠. PF 대출 받아 이 건축을 했던 시행사들이 분양에 실패하고 임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해서 은행 쪽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신탁 공매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신탁 공매의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탁 공매는 우선 수익자인 은행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협상의 여지 안에서 현재 15억대에서 형성된 이 가격이 7%, 한 단계 미친 7%, 두 단계 미친 약 14에서 15% 정도 더 저감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가를 분양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상가를 분양받아 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을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찌됐건 분양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분양에는 너무 많은 거품이라고 하긴 뭐하죠. 우리가 제주도 감귤을 하나 사 먹기 위해도 유통업자, 판매업자의 마진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상가를 분양받을 때 건축주, 시행사의 마진과 대행업체의 수수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원가로 상가를 사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웃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거품처럼 순식간에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신탁공매나 경매로 상가를 취득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신탁공매로 이 본물건을 취득하는 것도 은행에서 최초 나갔던 대출의 원금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겼으니까 이런 상가를 관심을 갖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분양과 똑같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껴있다면 굳이 이 상가를 보겠습니까?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주택,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식주 중에 중요하다는 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됐건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죠. 근데 이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가를 소유하면서 수익률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익형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라 수요와 공급만 많아지고 수요가 지금 상황처럼 많이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가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임대료의 책정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선배님들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면 안정화가 될 거고 그 안정화 됐을 때 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계속적인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님들한테 이 상가, 이 15억이나 되는 상가를 보여드리면서 이 상가를 어떻게 입찰하시라, 수익계약하시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배님들 주변에 경매나 공매나 신탁공매가 됐던 이 상가에 관한 물건들이 요새는 자주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빌라나 아파트만 하시는 선배님들이라도 재미삼아 한 번씩 보시게 되면 상가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도라이 얘기로는 지금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아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지 않답니다. 네가 무식해서 못하는 거지 쉬운 일이랍니다. 그럼 쉬우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배님들한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면서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지 마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시면 돼요. 선배님들이 봤을 때 빌라로 나는 낙찰받을 자신이 있고 재주가 있다. 그러면 돈 버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런저런 위험성도 있으니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리스크가 없는 일이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10% 한쪽에 들면 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선배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10%가 본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90%가 본인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고 입찰가도 정하고 매매가도 정하고 하는 거지 무작정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서
전세 사기로 인해서 높아진 실거래가만 보고 입찰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내겠다. 그 정도 조사도 안 하고 뭐 리스크 타령이니 뭐니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 구독해 주시는 고마운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배우고, 이게 옳고 그르다, 잘났고 못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본인의 투자 방식인가, 본인이 생각해오고 여태까지 접근했던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식인가에 대한 얘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분이 좋아하는 게 있고 다른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 겁니다. 리스크 타령, 뭐 빌라로 수익 내기 좋다, 뭐 이런 타령들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면은, 조그맣게 빌라 한 동씩 짓는 그런 작은 건축업자 말고 크게 건축하시는 건축업자분들이 지금 주택을 건축하시질 않습니다. 그런 건축업자들이 왜 건축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땅값이 높아져서 건축비가 2배 정도 상승을 해서 그래서 건축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분들의 속성을 모르는 겁니다. 땅값이 지금보다 10배가 높고 건축비가 5배가 높아져도 그분들이 팔아서 본인들 마진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런 확신만 있으면 무조건 그분들은 건축합니다. 그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건축을 해서 도저히 이 매수세가 없다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똑똑하신 선배님들 많겠죠. 그런 선배님들은 그분들하고 1시간만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가 정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방식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상에 리스크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로또 복권을 사도 내가 안 맞으면 5,000원에 대한 리스크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리스크는 있는데 그 리스크를 알고 하는 것과 뭣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쉬운데 뭐 이런 개소리 하는 거하고는 충분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임대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임대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월세 하나 받고 있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정말 뭐 여유가 있으신 선배님들이나 임대업에 관심이 있고 뭐 단기 차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진졌다 하시는 선배님들한테는 요즘 같은 경기에 많이 저감된 이 상가 물가, 이 정도면 충분히 선배님들도 괜찮은 수익률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싸게 받았으면 임대료 적게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비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임대료를 못 내리고 이자를 내야 되니 임대료를 못 내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지. 선배님들 같이 경매, 공매, 신탁 구매 공부하시는 선배님들이라면 요즘 같은 시절에는 매매로 상가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런 신탁 공매, 경매 물건들 중에 위치가 괜찮은, 그리고 용도가 확실한,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수익률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상가들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